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기다리신 이정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장관 두 사람과 13명의 차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총평하신다면요? 윤석열 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 총리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뭐 많게는 1년 넘게 네. 같이 대통령하고 국정을 기획하고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방향을 잡았던 네. 윤석열 생각을 가장 잘 잊고 있는 분야별 인사들을 이제 실무 차관으로 내려보내 차관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네. 한꺼번에 저렇게 여러 명을 딱 내보내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에 대한 완벽한 파악과 그다음에 자신감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읽었습니다. 가장 같이 국정을 기획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잊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분야별 현장으로 갔으니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가서 이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현장에서 발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통 자신감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국정을 완전히 파악을 했구나. 인사를 완전히 파악을 했구나. 조직을 완전히 파악을 했구나. 이제 윤석열의 드라이브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뭐 이런 저런 또 추천이나 뭐나 이래갖고 휘둘린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같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번 인사에서 지금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인사에서 받아왔었던 비판이 사라졌어요. 하나는 또 검사냐? 라고 하는 뭐 검찰 일색으로 뭐 했다. 검사 일색으로 했다. 저 사람은 안 사람은 검사들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검사 출신이 필요한 곳에는 검사를 받고 정말로 그 어떤 제대로 된 실무가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 적은 전문가를 받고 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하나 완전히 그 검찰 출신 인사가 들어갔다는 게 하나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무슨 윤핵관이는 뭐네 해가지고 그 누구 사람들에 의해 한 인사다, 누가 추천한 인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참모를 윤석열 내각에 실무자로 이렇게 딱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많던 그 검사 인사 또는 무슨 누구 뭐 윤핵관 인사 이런 얘기가 사라지면서 저는 완전히 윤석열의 자신감을 표현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인사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15명과 함께 그 자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좋은 정책을 아무리 개발하고 발표를 해도 이권 카르텔이 그냥 있으면 다 이게 정책이 왜곡되고 실종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카르텔을 끊어라 라고 얘기는 한 것은 뭐냐면은 끊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지난 1년은 단점으로 비춰졌고 지금부터 나는 장점으로 비춰질 거라고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기존 정치권에 본인이 카르텔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뭔가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거죠. 그동안에 정치권에 같이 있으면서 정치권의 인맥에 얽매여 있다든지 또는 과거 자신들의 그 어떤 그쪽 분야에서 계속 있다 보면 자신의 발언에 얽매여 발목이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몸담았던 정치권 조직에서 개혁하고 혁신하고 완전히 두드러 깨야 될 그런 혁신 대상도
오랫동안 거기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만약에 그런 커넥션 때문에 손을 못 댔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전혀 과거 정치인들과 과거 정치 행태와 과거의 어떤 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관행적인 정책 이런 네.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저하게 앞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과 단절을 하고 새로 혁신을 나가겠다는 네. 의지인데 네. 자 대통령의 뜻은 이런데 행정부에서 계속 행정을 해온 사람들이 그런 커넥션 때문에 만약 그 카르텔을 못 깬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돌아가서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정과 또는 아까처럼 그런 나쁜 행위를 요구하는 네. 그러나 그게 선이 있어가지고 끊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고리가 있어서 끊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그러한 국정 운영에 말하자면 그 패러다임을 확 한번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인데. 네.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예. 사실 지금 뭐 입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대통령도 손도 못 대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내년 선거를 갖다가 1년 코앞에 두고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분야별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간단 말입니다. 네. 저는 뭐 더없이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나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전선을 너무 여러 개를 펼쳐대면 전선을 너무 여러 개 벌리게 된다고 한다면 네. 구성원들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만약에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만약 그 경우에 대통령 의중과 의도대로 개혁과 변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네네. 그게 다소 걱정돼요. 그렇지만 그건 걱정일 뿐이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읽혀지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분이 그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지지율이 24%가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비정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걸 휘어 잡아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해오면서 네. 사실은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야말로 몸에 익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남은 4년은 역대 대통령들의 4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1년을 순전히 상대방들 감옥에 집어넣는 사정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으로 인기 영합을 했고 그것으로 선거를 치러왔고 돈 뿌리는 걸로 선거를 치러왔는데 예.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재정에 있어서도 내가 손해를 본다. 선거에 손해를 본다 손 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를 하겠다. 네. 결코 국민의 혈세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고 네. 있잖아요. 저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이제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한테 응원을 해주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15명의 장차관 인사 중에 역시 언론의 관심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개딸들이 뭐 무지막지하게 이 문자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운동선수가 뇌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 댓글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개딸이 원래 뭐죠? 개혁의 딸이라는 거죠. 줄인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혁의 그 자랑스러운 딸들의 수준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네. 그게 민주당의 개혁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게 아니 개혁의 딸이라고 내세우는 자기 조직 내에 완전히 어떤 게 정치적인 네. 그런 그 조직을 형성을 하고 말하자면 당 대표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지지 세력들이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의 수준이고 그 당 대표의 개혁의 수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놈 당이 하겠다는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보나마나 뻔하다 이렇게 결론 내지 않겠어요? 나는 예.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 문자들을 주로 이 종북 주사파 또 이재명 재명인의 마을 같은 이 좌파 커뮤니티에 올리는 모양인데
장미란 차관 내정자는 SNS를 안 한답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또 문화, 관광, 체육 예. 이런 분야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네. 또 앞선 정권에서도 했잖아요. 예, 했죠. 수영 선수 했잖아요. 네. 예. 자기들은 해놓고 바로 뒤에다 최윤인가? 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신뢰, 정치는 신뢰인데 네. 자기들은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취지와 의도로 해서 하면은 그걸 갖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그런 정치 집단과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 지도자 또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태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이제 축구 경기를 봐보면 막 태클을 하잖아요. 예. 근데 상대 선수가요. 태클을 받아서 넘어지면 그건 크게 안 다쳐요. 그렇죠. 근데 지가 자빠지면 이건 뭐 다리가 부러지든 인대가 끊어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런 게 바로 예. 저 민주당의 자체 모순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 자기들은 언제 선수들 임명을 해가지고 별 미화를 해가지고 네. 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해놓고 또 상대방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똑같이 임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요. 이거 자체 모순이에요. 저렇게 자체 모순으로 쓰러지면요. 그 인대가 끊어지든지 완전히 다리가 접질러 갖고 한 몇 개에 못 뛰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태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빠지고 쓰러지는 운동선수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운동선수가 뛰면서 쓰러지겠어요. 정치인이 자기 자체 모순에 빠져가지고 네. 이런 정말 대치기를 당하느냐 그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인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유총연맹 이 기념식에 축사를 했어요. 69주년.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1999년 참석하고 나서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이 자리에서의 축사 내용이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서 오늘 하루 종일 더불어민주당 쪽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응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급소를 찌르면 좀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쪽이 무서운데 그냥 급소를 찔리면 막 바로 펄쩍펄쩍 뛰면서 쓰러지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픈 데를 찔려갔구나 이런 얘기들을 듣죠. 사실 그런 말에 나온 뭐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죽고 살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망쳐놨었던 비정상들을 정상화시키느라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그랬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가지고 내몽고 가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진짜 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자유, 민주, 인권을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중국 초청으로 그것도 그 사실은 보도에 의하면 중국 돈을 받아갖고 가가지고 가서 티베트 갔다 가서 그렇게 그 티베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이라든가 그런 아픔을 가서 그렇게 가서 그냥 그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그러니까요.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집권하고 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중국과 밀착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중국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필요 이상으로 아까처럼 밀착한 것을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네. 중국하고 완전히 무슨 단교를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일본에 할 때 단교하듯이 했듯이 네.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경도된 네. 그런 의존과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밀착을 정상화시키는 건데 네. 지금 나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면서 아마 네. 법 감각이 있는 분이고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책무를 떠맡은 대통령으로서 네. 아마 어이없었을 겁니다. 검사로 있을 때에야 한 부분만 잘못을 저지른 것만 받아서 와서 봤지 이렇게 폭넓게 들여다보지 못했다가 네. 지금 와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 정말 어떻게 민노총의 간부들이 북한에 가갖고 이렇게 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외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진짜 간단한 일이야.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이 군인들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혈세를 내서 지금 지키고 있는 네.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뒤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걸 알고 난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포철 원년 멤버 오비들이죠. 이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지성 300인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이재명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라. 이게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 또 일반 국민 대다수의 요구인데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이는 뭐 대장동부터 해서 온갖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거 그래봤자 이건 잡범이고 문재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월남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또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국사범이다 이것이. 그래서 둘 다 나쁘지만 더 사악하고 더 위험한 것은 문재인의 범죄 혐의였다. 저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뭐 이후에 이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할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법기관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의 성격은 이게 반국가 세력적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니냐.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 네.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호남에 가서 네, 네. 그 어르신들이요. 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태와 내용들에 대해서요. 네. 형은 할 수 없이 우려와 염려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전체 세력이 아니고 네. 정말 그 안에 정말 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네. 하는 네. 그런 그 세력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분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을 해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아직은 그게 수사가 안 되고 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국정원의 메인 서버가 열렸다는 등 또 아까처럼 그렇게 그 대선 후보라는 분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뭐 그런 접촉을 했다는 등 뭐 하는 그런 사진들과 내용들을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와, 정말 그 국민들이 심지어는 고박사하고 저조차도 네. 모르고 있는 그러나 네. 뭔가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네.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뭔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
더 심각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추측을 어제 대통령 발언 속에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다 공개할 수도 없고 아직 완전한 수사가 끝나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다 알릴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신문에 난 것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한 몇 가지지만 사실 이제 최고 보고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보다 더한 내용들을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네. 이건 모릅니다.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려스러웠으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했으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상형님이 슈퍼챗 하셨는데요. 이정현 대표님 너무 사랑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음지에서라도 지켜주십시오 하시고 저한테도 주문하셨어요. 박사님 우리 대표님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그 후쿠시마 처리수요. 이거 가지고서 하여튼 저 정복 주사파들이 이재명이가 특히 지금 총 동원령을 내려서 토요일 날 뭐 광화 남대문 인근에 다 결집시킨다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정현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삼중 수소에 대해서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이건 과학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과학이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아까 오염수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저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야 되고 과학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과학자들이 정치에 끼어든 적이 없었어요. 특히 광우병 사태 경우로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고 퍽퍽 쓰러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도 그때는 과학자들이 나서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괴담이 진실이 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 스스로조차도 무슨 아침 미술을 불렀네 말았네 하고 그냥 그 괴담에 대통령까지 같이 휩쓸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소 먹고 주사 맞았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갖다 먹고 그 싸다고 더 갖다 먹고 맛있다고 더 갖다 먹고 있지.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과학자들이 뒷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오염수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정말 너무너무 참 위대하고 훌륭한 전문가들이지만은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나서지 않았던 과학자들이 너나 나나 없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갖고 와라 내가 마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과학 문제를 과학자들이 나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코로나19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과학인데 이걸 과학으로 풀어야 되는데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라 저렇게 나눠줘라 국무총리를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로 지정을 해갖고 똑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 다른 이렇게 이끌다가 보니까 이게 웅덩이로 빠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고 대통령 입에서 코로나19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언제 사라진지도 못하게 사라져버리고 저렇게 영업도 못하게 하고 서민들 다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대통령과 달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깨끗이 끝났나요? 이번에 일본의 이 문제도 지금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요. 누구도 전문가가 나와라 이거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에 관해서는 광우병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윤석열 승리라고 봅니다. 왜? 과학자를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네. 과학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요. 과학자를 이기는 정치가는 없어요. 이미 저 사람들은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안 나섰다면 모르지만 이제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그 온갖 프레카드들이 지금 뭐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석 하나 없는 정당도 프레카드를 똑같이 내걸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과 괴담이 싸우면 당연히 과학이 이기지만 이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괴담은 우선 선정적이고 감각적으로 와닿게 만들기 때문에 이 괴담이 우선 가슴을 탁 치거든요. 과학은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람하고 있는 프레카드의 상당 부분은 이 후쿠시마 괴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우병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서는 많이 현혹되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다행스럽고 또 지금 과학이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 프레카드 저거는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바로 고개 돌리면은 또 차를 타고 뭐 1분, 2분만 가면 온통 그 거의 저주. 네. 저주에 가까운 그런 걸 걸어놨거든요. 이제 국민들은요. 아까 우리가 학습 효과를 얘기했지만 처음 걸린다 그런다면 그걸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고 또 SNS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요. 국민들이 무조건 그것 보고 저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경우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저런 식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진짜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자유우방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약 완전히 1년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거의 국제사회에 모두가 다 주목하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던 국민님은 확실하게 맞지만 이제는 그런 선동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까 이런 용기를 갖고 바른 정치와 바른 외교와 아까 바른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로 국민들이 저는 보답을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프레카드 훼손하면 죄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프레카드는 정당 프레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프레카드는 훼손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꼴 보기 싫고 눈이 아파도 훼손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강남에서 회 먹고 왔는데 횟집마다 사람 많던데요.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 수산업자들과 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저희도 내일 인천 연안 시장에 가서 회 먹방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좌파들이 괴담으로 세슘 우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럭을 좀 많이 먹고 오려고 그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티베트 방문이라는 이 정신 나간 짓들을 한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게 특히 인권 문제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120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티베트 망명 정부가 티베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만도 190여 명의 주로 승려들입니다. 이분들이 분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누적해서. 그런데 이거를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뭐니 하면서 이 햇소리 했던 자 중에 보면 무슨 접시꽃 당신이니 이 시 썼던 자가 있어요. 도종환이라고. 이게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서 그런 건지 접시꽃 당신부터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시인이었을 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감성이 종북 주사파에서 정치하다 보니까 완전히 괴물처럼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은 뭐 제 눈에 차지도 않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 도종환이 이자는 한 번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종환이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아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6.25 때 그 어마어마한 온 한민족에게 피해를 준 그런 집단을 종북이라는 종북 그 자체가 예. 사실은 일단은 뭐 그게 자체가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좌파가 몰락하고 다 우파가 승리를 해서 더 이상 좌와 우의 싸움이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가고 있는 몰락한 좌파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그 두 가지 다가 비정상 아닙니까? 그야말로 종북도 비정상이고 좌파도 비정상이고. 그걸 수급 꼴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다 없어가는 걸 죽고 살고 지키려고 하는 꼴통 아주 보수 중에 보수가 아니라 수구 중에 예, 수구 꼴통들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정치적인 정략 그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들이 잘못 입력된 그 이념에 대한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 예. 그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갖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동안에 해왔었던 인권, 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민주, 인간의 뭐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뭐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결국 자기들한테 정치에 도움되면 인권이고 민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다면 뭐 민주고 인권이고 아까처럼 100만 명의 희생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렇죠. 그야말로 네. 가짜라는 거 아니야. 가짜. 네. 가짜. 완전히 이 사람들의 가짜 인권 그야말로 가짜 신념 가짜 가치, 예. 이것을 스스로다가 이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의 경우에 국민의힘의 네. 당 대표가 미국 대사관에 불려가가지고 가서 꾸지람을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아니 한번 가정해보자. 아니 그 자존심 상해서 그건 가만히 못 있지.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예.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럼요. 예. 내부적으로. 두 번째 지금 저 야당이 먼지 하나만 붙어 있어도 완전히 온 난리를 법석을 피운 사람들이 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당 대표가 네. 미국 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가서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자면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1당은 민주당입니다. 네. 그 당 대표는 이재명 씨입니다. 제1당의 당대표만 됩니까? 바로 직전까지 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였고 대한민국의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네. 그 많은 대사 중에 중국 대사한테 끌려갔는지 불려갔는지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다 나오게 네. 준비된 네. 걸 가지고 일개 대사가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데 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에 지냈던 사람이 그렇게 가서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앉아 있다가 오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네. 자주 이게 자주입니까?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 몽고에 가갖고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가짜고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위선이고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정치 목적을 위한 정략적인 도구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들어요. 참. 예, 알겠습니다. 뭐 티베트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갑자기 했어요. 김은경이가 그런 줄 알고서 진짜 권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당에서 지금 아니 뭐 그 무슨 소리냐 그러고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이 서너 개 더 남아 있다 그럽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그게 처리될까요? 부결될까요? 부결될 겁니다.
그럼 유재명이가 대놓고 대국민 사기친 거네요? 아니 사기쳤대 안 쳤죠. 그 사람 법률가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헌법 믿고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네. 나는 체포 동의안이 오면 말하자면 국회에서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속 의원들에게 나는 그 체포에 동의를 하라고 당론으로 이렇게 하고 하겠다. 찬성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정확하게 맞죠. 나는 예. 불체포 특권을 뭐라고 했다고요? 포기하겠다. 불체포 특권을 자기가 포기하고 말하고 어디가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다만 국회 동의를 받으면 체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예. 회기 중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동의를 말하자면 안 했잖아요. 예. 부동의를 했잖아요. 체포를 할까? 아니 체포하지 마. 범죄자도 우리 당 사람이야. 우리는 범죄자를 그렇죠. 다 예. 보호할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체포당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그런 특권을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부결을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부결하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부결을 하지 않겠다, 동의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야지 명확하고 법률가적인 얘기지. 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국민들을 진짜 우습게 알고 말장난으로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으로 알고 있는 사람, 주인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뻔한 얘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정찬민 의원이 체포동의안 오자 신상 발언하잖아요. 네. 신상 발언에서 전원 찬성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한다고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질이 그냥 좀 종이 다른다 그러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윤희숙 같은 사람이 예. 의원직을 던질 수 있는 민주당 입장 같으면은 의원직을 던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친정의 아버지가 농지 좀 샀다고 그거에 의혹 제기된다고 거기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갖고 의원직을 내놓는 윤희숙 의원의 소속은 국민의힘이었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민주당에 그 어마어마한 건들을 가지고도 동료 의원들까지 감싸가지고 절대로 민주당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도 체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듯이 힘을 네.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힘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다수당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이 알겠습니다. 판단해야죠, 이것은.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현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곧 출범합니까? 네. 7월 10일 날 출범합니다. 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그동안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냈던 법안이 네.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또 뭐 거치고 또 법사위에서 또 제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네. 이제 여야 합의로 겨우 통과가 돼서 6월 9일 날 공포가 됐고 7월 10일 날 예. 이제 정식 출범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 어쨌든 지방의 침체나 낙후나 쇠퇴나 네. 소외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네. 지방의 이제 분권 말하자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좀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분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을 발전시키자 균형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네. 그렇게 해갖고 결과가 뭐냐 오히려 더 지역이 지금 이제 쇠퇴가 아니라 소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하자 완전히 정책을 바꾸지 말고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버리자 예. 네임을 체인지하자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지방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주도해왔던 것을 중앙 빠져 지방이 주도하도록 이걸 완전히 크게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해갖고 지방시대위원회로.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고. 예,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지금 지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정말 국가의 재앙 수준으로 보고 있고 네네. 이걸 대개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의 영토가 11.8, 12%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인구는 52%가 수도권에 와 있어요. 네, 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에 피가 갑자기 머리 위로만 52%가 쏠려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고혈압. 아니 뭐 고혈압이다 뇌출혈이다 뭐다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그냥 이것은 단지 아파갖고 좀 놓다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피가 52%가 머리 위로만 쏠려버렸다고 한다면 거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걸 역대 대통령들은 네. 전부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중앙에서 다 거머쥐고 조금 지방에 주고 또 뭐 이렇게 꼬리표도 달고 꼬리표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중앙의 권한을 포기해라. 중앙의 권한들을 깔끔하게 지방에다가 이렇게 이양을 해라.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대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것도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 참 별난 사람이다. 정치를 오래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도 이 심각성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급한 걸 판단을 하고 이렇게 거머쥐고 완전 정책을 되바꾸는 거예요. 아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죠. 대통령이 예.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누구랑? 네. 장관들이랑. 그런데 대통령이요.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무엇을 하고 있냐면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네네. 국무회의 하듯이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들을 하고 장관들이 배석을 해서 네. 시도지사 얘기들을 들어요. 이걸 제2의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아하. 그냥 보통의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어요. 한번 예. 완전히 제대로 한번 고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위원장님 제가 그 한 6개월 전부터 지자체 투어라고 하는 걸 저희 고성호 TV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지자체 투어 녹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의정부 지자체 투어 영상이 나갈 건데요. 그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그 충청권 이남의 지자체들은요, 그야말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막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수도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당장 의정부만 해도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그 기초단체들도요, 거의 대부분 다 인구 소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 대 지방의 문제도 이미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몇몇 도시들과 전체 지방의 문제 같더라고요. 정반대예요. 수도권에 있는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 네. 말하자면 저기 강원도 쪽의 접경 지역 그쪽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네. 좀 지방 못지않게 강원도 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북한 경계 지역에 접경하고 있는 지역들은 수도권도 좀 어렵습니다. 네. 같은 인천에 있는 옹진 이렇게 섬 같은 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들은요 너무 비대해요. 이건 수도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자체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국토가 넓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아까처럼 피가 52%가 머리로 쏠리게 하는 이걸 하게 된다고 한다면 머리만 좋습니까? 사실요 지방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간이 아프다고 콩팥이 아프다고 지방이니까 조그맣다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간만 아프고 말 것 같아요? 콩팥만 아프고 말 것 같아요? 온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온 국민들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문제들이 굉장히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내가 하나 우리 고 박사를 지금 얘기 들으면서 엄청 칭찬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네. 네. 지방을 돌면서 지금 아까 지방의 얘기들을 듣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일을 해보니까 네. 이 장관하고 그 차관들이 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게 차관들이 2개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2차관, 1차관. 2차관 있는 예. 데가. 그럼 셋이잖아요. 장관까지. 네, 3명이죠. 장관과 차관 둘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네. 반드시 지방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아하, 예. 도대체가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장차관 수도권 집중이야. 경제 집중뿐만 아니고 인구 집중뿐만 아니고 예. 장차관이 맨날 수도권에만 앉아가지고 앉아 있어서 지방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른다고 서류로 보고를 받고
그 시간 5분 10분 줘가지고 지방에 와서 보고 하면은 그거 듣겠습니까? 제대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 어떤 문제든지 요즘은 단일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라가 네. 어렵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농수산부 장관이 갖고 하나 해결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해결을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네. 이제는 복합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7개, 6개 부처가 관여된 게 3개, 4개 부처가 관여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국토부는 산업부가 해주면 우리 해줄게. 산업부는 환경부가 해주면 해줄게. 이러고 앉아 있다가 보면 2년, 3년, 5년이 가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방은 그렇게 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 맞아요. 뭐 말인지 예, 알겠어요? 맞아요. 장관하고 차관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1차관이 이번에 경상도를 내려갔다면 내일은 2차관이 전라도를 내려가고 모레는 장관이 충청도를 내려가고 강원도를 가고 제주도를 가고 현장에 가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런 기획은 실무자들이 하지 장관 차관이 합니까? 자기들은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돼. 예.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데 현장을 봤다 그런다면 훨씬 정확한 결정과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들은 현장을 살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뭐 이 장관들도 뭐 더러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국회의원들도 제가 뭐 더러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장 군수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는 이번이 저도 처음이거든요. 대개 이제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 그러면 좀 알로 보잖아요. 다 자기 부하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럼요. 현장을 이 사람들처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장관, 차관, 국회의원이 아무리 뭐 지역 활동을 하고 뭘 해도 지역의 직접 단체장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이 시장 군수 이상으로 이 지역을 잘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 발전의 그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 바로 딱 그게 지방시대 핵심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징과 특화, 특성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의 발전 계획을 중앙에서 세워주지 말고 지방에다 맡기고 그럼 지방에다 일을 어떻게 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과 인사를 내려보내주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재정을 내려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말하자면 규제 해제권이라든가 조정권이라 이걸 지방에다 내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이게 두 가지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장 군수들이 장차관 만나는 게 하늘의 별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지금 고작 서울에 올라와서 누군가 중앙부서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중앙부처 과장 만나는 게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장 거쳐서 국장 거쳐서 차관보 거쳐서 차관 장관까지 가는데 대여섯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또 1년 2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들 만나서 석 달에 한 번 하듯이 저는 장관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23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 군수라 그래봤자. 이 사람들하고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 직접 시장 군수들이 진짜 어려워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장차관들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이정현 위원장님 의견 좀 구하고 싶은데요. 하나의 부처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적어도 서너 개, 때로는 7, 8개가 걸리잖아요. 이걸 조율하는 게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 아닙니까? 국무조정실도 관료들이 되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한 재선 3선 정도 지내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공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과감하게 차관들 불러서 가끔씩은 좀 이 얼차례도 주고 군계도 잡고 하면서 관철시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무조정실장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행정부처가 모든 걸 주관해갖고 국정을 기획할 때는 아까처럼 전문 관료들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무적인 게 필요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고 예. 어쨌든 이제는 진짜 말로가 아니라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받들어 모시려고 한다면 정치 그리고 아까처럼 행정에
이런 수장들이 무조건 현장을 가봐야 돼. 공화당 시절의 장관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 당장에 현재 장관 이름을 10명 대라고 하면 아마 100만 원 준다고 공모를 해갖고 이거 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요. 일반 국민들 중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장관 몰라요. 예. 예. 아니 현장에서 안 뛰고 있으니까 뉴스 말을 못 만들어내고 뉴스를 못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네. 국민들이 이름 모르지. 지금 집안에서는 알고 지금 동문회에서는 알지. 지금 향후에서는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현장을 안 가니까 그래요. 네. 자꾸 근데 그거 이제 좀 다른 얘기 하나만 하고 네. 그러시죠. 예. 지금은요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진짜 어디를 가도 이제 낙후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행사 못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지 예. 통신이고 예. 교통이고 안 들어가는 데 다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일본 갔었을 때에 어디서 만났어요? 히로시마가 수도예요? 수도권 아니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 히로시마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데 히로시마에서 만났잖아요. 예. 예.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에서 하도 머니까 비행기로도 못 가. 거기는 기차로 가야 돼. 그런 데를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이 오잖아요. 예, 산골 마을인데 거의 면 단위 우리나라 면 단위 많은 곳에서 예. 하잖아요. 그 독일에서요. 예. 굉장한 교육 개혁을 해가지고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합의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것 역시 한지 작은 마을에 갔어요.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언론에 나올 것 같은 모든 행사는 예. 전부 지방에 가서 해야 돼요. 그거 아주 아주 좋은 지방에 가서 다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문화 행사도 지방에 가서 해야 되고 예. 체육 행사도 지방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회의나 미팅도 전부 지방에 가서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명소가 되고 명소가 되면 그다음에 거기 또 관광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런 예. 사람들도 가서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왜 거기를 못 가? 라고 해가지고 다니도록 해야지. 네. 맨날 서울에 앉아서 호텔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정읍에서 정업선언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필요하다니까요. 예. 진짜 필요해.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분권형 예. 국정 운영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이정현 위원장님 2배로 바빠지실 것 같아서 조금 건강이 걱정이긴 합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살맛이 납니다. 진짜요. 이낙연 씨가 36%고 이재명 씨가 32%고 정세균 씨가 8%일 때 우리 최고가 4.6%, 두 번째가 2.2%, 그다음에 1.2%, 남은 1% 이하일 때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완전히 온갖 군데가 다 빵꾸가 나고 난리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안보와 외교가 이렇게 하고 구석구석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정권 교체 가능성이 0%가 아니라 0% 이하였을 때게 그게 어디 20년, 30년 전입니까? 5년, 6년 전입니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권 교체 해놓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자, 내년 총선도 한번 뭉쳐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